네, 계속해서 그러면 행정규칙입니다. 행정규칙 뭐 몇 문제 안 되니까 금방 보죠. 37번 행정입법. 자, 가장 잘못된 것은 법규명령의 형식에 의한. 법규명령의 형식이란 건 대통령령이나 부령 이런 거잖아. 그런데요, 그 내용을 보니까 행정규칙이래. 이 대법원은 그 규정 형식의 중요성을 더 감안하여 법규성을 인정하고 있다. 우리 판례에 따르면 법규명령의 형식에 따라 다르게 생각합니다. 자, 결론. 대통령령인 경우는 법규명령, 그리고 부령인 경우에는 행정규칙으로 봐요. 그렇게 기억하세요. 그래서 그냥 무조건 법규성을 인정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틀렸어요. 우리 법원은 뭐라고? 대통령령의 형식인 경우와 부령의 형식인 경우를 달리 봅니다. 2번은 대통령령은 법령의 효력을 가진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행정소송법상의 처분이 아니죠. 네. 그래서 행정소송의 목적은 안 됩니다. 다만 여기는 없지만 뭐라고요? 그 법규명령이 직접 국민의 권리 이익에 영향을 미칠 때는 처분으로 봐가지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그 다음에 3번. 위임명령의 근거법이 소멸하면 이미 이루어진 효과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죠. 근데 장래형에서는 근거가 없어지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위임명령도 무효가 된다. 맞겠네요. 4번. 집행명령 또 났어. 집행명령의 근거법이 개정됐다. 그러면 새로운 집행명령이 만들어지는 것까지는 이른 효력을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당연히 실효하지 아니한다. 5번에 법규명령으로서의 내용을 가지나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한다면 위임명령과 결합하여 이러한 경우를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이라고 하지. 결합하여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합니다. 39번으로 가죠. 옳지 않은 거. 고시가, 원래 고시는 행정규칙이에요. 형식이. 그런데 고시가 법령의 수권, 즉 법령의 위임에 의해서 당의 법령의 내용을 보충한다. 이게 바로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이라고. 그러면 수권 법령과 결합해서 대외적 구성력을 갖습니다. 2번 재량준칙 나왔어요. 배웠죠 오늘? 재량준칙은 재량행위에서 기준이 되는 행정규칙. 이건 자기구속법리가 적용돼 가지고 간접적으로 대외적 구성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재량준칙이 적용돼서 그동안 되풀이되어 시행되어 온 내용대로 다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게 자기구속법이에요. 3번. 구법의 위임의 근거가 없이 발령됐어도 사후에 법의 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생기면 그때부터는 이제 효력이 발생하죠. 4번. 행정규칙의 내용이 명백히 부당하면 공무원이 이의 적용을 거부하더라도 공무원법상의 복종 의무 위반의 징계 책임은 없습니까? 아니죠. 명백히 부당하면 그때는 지키면 안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같은 경우에 물고문을 하라 이런 게 자기들 기관 내부의 규칙이긴 했겠죠. 그렇지만 잘못해서 그걸 복종하면 징계받습니다. 4번. 근거법령인 상위법령이 개정되더라도 집행명령이 당연히 실효되는 것은 아니에요. 아까 나왔었죠. 41번 문제. 옳지 않은 거. 자,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은 당의 법령의 위임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그것들과 결합해서 법규 효력을 갖습니다. 나왔던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위임 명령은 법률이나 상위 명령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한 개별적인 위임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위임 명령은 위임이 있어야 돼요. 근데 집행 명령은 위임이 없어도 되고. 3번이요. 주택건설 촉진법 시행령상의 영업정지 처분 기준이 대통령령 형식으로 운영됐으나, 자, 일단 시행령이라고 되어 있죠. 시행령은 대통령령입니다. 아까 했죠. 뭡니까? 제재적 처분이 대통령령의 형식으로 되어 있으면 법규명령, 부령의 형식으로 되어 있으면 행정규칙에 불과하지. 자, 보면 틀렸어요. 그래서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을 규정한 것에 불과해요? 아닙니다. 거기 행정명령의 성질 나왔는데 행정명령이 바로 행정규칙을 얘기해요. 우리 판례에 따르면 이렇게 시행령으로 규정되어 있으면 뭐라고? 법규명령이에요. 틀렸죠. 4번. 국세청장 후령인 재산제세 조사 사무처리 규정을 대외적 구성력 있는 법규명령 효력을 갖는다고 본 바가 있습니다. 일단 후령이라고 되어 있죠. 후령은 행정규칙입니다. 원래 후령은 고시와 비슷해요. 고시, 후령, 예규 행정규칙인데 이게 바로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의 하나입니다. 또 상위 법령과 결합해서 여러분 재산세라는 건 재산세는 국민의 재산권과 관련된 중요한 사안인지 그러니까 법규명령으로 봤어요.
43번 문제입니다. 43번. 옳은 것은 모두 몇 개냐? 기억. 조례가 집행행위에 개입 없이도 이것만 보면 이제 딱 두밀분교 폐지조례안 생각나셔야지. 그 자체로서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 의무나 법적 이익 등에 영향을 미치면 그 조례는 처분이다. 즉 항고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맞아요. 니은. 헌법이 인정하고 있는 위임위법 형식은 예시적인 거다. 맞죠? 맞습니다. 뒷부분도 맞아요. 3번. 재산제세 수사 차무 처리 규정. 뭐라고? 국세청장 훈령 형식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어쩌고 저쩌고 쭉 나가면서 이게 대외적으로 상위법령과 결합해서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다. 여러분 이제 자동적으로 딱 나와야 돼 보면. 4번. 리을. 일반적으로 법률의 위임에 의해서 효력을 갖는 법규명령의 경우 구법의 위임의 근거가 없어 부여했더라도 사후에 법 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부여되면 그때부터는 유효나. 이거 또 나왔네요. 자 보니까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전부 다 맞는 문장입니다. 45번 문제 옳은 것. 법규명령 형식이 법규명령 형식 의자로 고쳐야 됩니다. 잘못됐네. 네.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대통령령과 부령 간에 구분하지요. 네. 틀렸어요. 구별해서 대통령령이면 법규명령, 부령이면 행정규칙으로 봤습니다. 이번에 자 독점규제법. 독점규제법 23조 3항에 근거한 불공정거래 행위의 지정 고시라고 나왔잖아. 고시. 자, 고시는 원래 형식이 행정규칙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물품 수출입 공고. 공고도 원래 이거는 법규명령이 아니죠. 이것도 형식적으로 보면 행정규칙인데 우리 판례에 따르면 형식은 행정규칙이지만 이건 내용적으로 법규명령으로 봤습니다. 불공정거래 행위나 수출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은 사업을 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에요. 그래서 이건 법규명령으로 봅니다. 3번.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에 대해서 업무 처리 지침이나 법령의 해석 정의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발하는 이른바 행정규칙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의 효력뿐만 아니라 자 이거는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의 효력만을 인정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고시에 대해서 헌법은, 고시는 원래 행정규칙이거든요. 근데 우리 판례에 따르면 고시는 일반 추상적 성격을 가질 때는 법규명령 또는 행정규칙만, 고시가 구체적 규례 성격을 한다면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행정처분이란 뜻은 행정쟁송의 대상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국세청 병마개 뚜껑 사건, 아니요. 납세 병마개. 자, 국세청 납세 병마개 사건 같은 데서 병마개를 제조할 수 있는 업체를 지정하는 순간, 이게 고시의 형식으로 지정하는 순간 권리를 부여하니까 처분성을 갖게 됩니다. 47번 문제요. 47번. 행정청이 행정사무 처리 준칙을 부령의 형식으로 말했다. 자, 아까까지 우리 배운 바에 따르면 우리 판례 입장은 두 가지로 형식에 따라서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면 법규명령, 부령으로 정하면 행정규칙 이렇게 봤다고요. 그게 원칙인데 그러니까 판례의 일반적 경향이야. 예외 없는 규칙이 없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47번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다르게 본 판례를 찾으라는 겁니다. 행정규칙의 형식이지만 법규명령의 성질을 가진 거. 1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시외버스 운송사업의 사업계획 변경에 관한 절차 인가기준 등을 구체로 정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네. 자, 일단 시행규칙이라고 돼 있어. 시행규칙이 바로 부령입니다. 부령. 그러니까 시행령 그러면 대통령령이고 시행규칙은 부령이에요. 그럼 아까 그 일반적인 판례 경향에 따르면 시행규칙이니까 행정규칙으로 본 거잖아요. 근데 요 판례는 행정규칙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다 해가지고 법규성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예외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시행규칙도 부령이죠. 부령. 이거는 이제 행정규칙의 성질이었어요. 3번 또 규칙 나오지. 규칙. 이것도 역시 행정규칙이었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49번 문제로 가요. 49번. 행정규칙에 대한 설명은 틀린 것은 판례는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이 뭐라고요? 법령 보충적. 형식은 행정규칙이지만 상위 법령과 결합해서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 거. 이럴 때는 법적 구속력을 인정합니다. 맞고. 2번. 재량권 행사의 기준이요.
대통령령으로 제정되면 법규명령으로 보면 판례가 있다. 맞죠? 판례가 있다라고 되는데 되게 많아요. 판례가 많이 있습니다. 재량준칙은 평등원칙을 매개로 해서 대외적 구속력을 갖죠. 이걸 무슨 법리라고 한다고요? 자기구속의 법리. 4번 판례는 원칙적으로 행정규칙의 대외적 구속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맞아요. 원칙적으로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데 아까 1번에서 보듯이 법령 보충자 행정규칙 같은 경우는 상위 법령과 결합해서 대외적 구속력을 인정할 수도 있어요. 5번 법령 해석 규칙은 대외적 구속력을 갖느냐. 네. 자, 해석 규칙이라고 나오는데 무엇을 해석한다고? 법령을 해석한다 이거죠. 법령의 의미를 해석하는 행정규칙이다 그 뜻이야. 이게 과연 이거는 그냥 행정규칙에 불과한 겁니다. 말 그대로. 그래서 대외적 구속력을 갖지 않아요. 왜 그런 거 아니? 여기 요 특징 때문에 그런데 법령 해석은 원래 법원의 권한이야. 법원의 소관이라고요. 이 법령의 최종적인 해석권자는 법원입니다, 여러분. 법원, 판사가 한다고. 따라서 이거는요, 그냥 행정규칙에 불과해요. 대외적 구속력 없습니다. 이 말은 법령 해석 규칙에 설사 위반했다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보지 않아요. 결국은 법령 해석하는 해석을 제대로 하는 권한은 법원이 갖고 있기 때문에. 다시 더 쉽게 얘기하면 행정기관이 법령 해석 규칙을 아무리 만든다 하더라도 법원에서 재판이 열리면 판사들은 이걸 인정 안 합니다. 나름대로 판사가 스스로 파악을 해서 스스로 해석을 해서 그 해석에 맞춰서 재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51번. 옳지 않은 것. 서울시가 정한 개인 택시 운송사업 면허 지침. 이러한 면허 지침 속에는 이런 게 있죠. 서울시에서 뭐 택시를 5년 이상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라든지 서울시에서 몇 년 이상 주민등록을 하고 있는 자, 또 무사고 운전자, 몇 년 이상 무사고 운전자, 이러한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만 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준다 이거야. 이게 일종의 행정규칙이지. 행정규칙이에요. 그렇죠? 우리 판례를 보더라도 밑에 해석을 보니까 이거는 행정기관의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에 불과하다고 봤습니다. 일단 거기 재량권 행사의 기준이란 말은 맞아요. 이거는 자, 개인 택시 사업 면허를 내줄 것이냐 말 것이냐는 서울시 당국의 재량권의 범위에 속해요. 그런데 그 기준을 정하는 이러한 면허 지침 자체는 그냥 행정규칙이지. 2번 교육부 장관의 내신 성적 산정 지침. 이것도 내신 성적을 어떤 식으로 할 거냐, 상대평가로 할 거냐, 뭐 절대평가로 할 거냐, 이런 것들은 내부적 심사 기준을 시달한 것에 불과하므로 처분이 아니라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3번에 노인복지법과 시행령상 65세 이상인 자에게 노령수당의 지급을 규정하고 있는데 보건사회부 장관이 시행규칙을 만들어가지고요, 70세 이상의 보호 대상자에게만 노령수당을 지급하고 있어. 네. 이렇게 하면 잘못됐다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상위법에서는 65세 이상이면 돈 주도록 되어 있는데 하위법이 70세 이상이다. 이건 잘못된 거죠. 오히려 범위를 축소시켰기 때문에. 따라서 이 경우에는 법규명령이니까 지키지 않았으므로 이것은 위법한 행위가 되어버렸습니다. 4번에 법령 보충행정규칙은 상위 법령과 결합해서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1번, 이건 여러 번 나왔죠. 대외적 구속력을 발생합니다. 자, 53번. 옳지 않은 것은 법규명령의 위임 근거가 되는 법률에 대해서 위헌 결정이 선고가 되면요, 그 법규명령은 어떻다고 아까 나왔죠? 소멸한다. 법규명령의 근거가 됐던 법률이 헌법 위반돼? 그럼 이거는 법규명령도 잘못 만들어진 거니까 효력이 없어져 버립니다. 틀렸죠, 이건? 왜 틀렸어요, 1번은? 별도의 폐지 행위가 있어야 효력을 상실한다고 해서 틀렸어요. 그러니까 별도의 어떤 폐지 절차가 필요가 없습니다. 법률이 위헌 결정을 받는 순간 그냥 자동적으로 소멸한다. 이렇게 기억해야 돼요. 2번 판례는 소위 처분적 조례, 즉 두밀분교 폐지 조례안 사건. 여기서 항고소송의 대상 적격, 즉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성을 인정한 바가 있습니다. 3번은 이것도 배웠어요. 전면적 재위임은 안 된다고 했지. 전혀 규정하지 않고 그대로 전면적으로 재위임하면 안 되고 어떻게 가능해요? 대강을 정하고
상세한 세부적인 사항만 위임하면 됩니다. 4번 판례는 고시 형식의 법규 명령을 인정하고 있어요. 고시 형식의. 이게 바로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 그러니까 고시 형식, 즉 행정규칙의 형식이지만 상위 법령과 결합해서 법규성을 갖는 경우를 인정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어려운 행정입법 파트가 끝났습니다. 이제 134페이지 2장 행정행위 또 들어가겠습니다. 행정행위 하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뭐 영업 허가를 내준다. 네? 그 다음에 대학 설립, 설립 인가를 내준다. 허가나 인가는 상대방이 좋죠. 그냥 나쁜 것들도 있어요. 조세 부과처분, 싫어하는 것. 조세 부과처분. 그리고 뭐 징병처분, 입영처분이죠. 징병처분이요. 대집행 계고 같은 것도 굉장히 많겠지. 이러한 것들이 어떤 공통적인 성질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성질을 갖고 있는 그런 행정작용을 오래전부터 행정행위, 독일에서는 뭐 100년 전, 200년 전부터 이걸 행정행위라는 개념으로 불려왔습니다. 어떤 얘네들 사이에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더라. 뭐겠어요? 공통적인 특징. 그러니까 요소, 행정의 요소가 되기 위해서는 법 아래에서 법을 집행하는 거죠. 법을 집행하는 것이고, 네. 구체적 사실에 관해서 구체적 사실을 규율하는 것이다. 그리고 법적인 효과가 나타나야 돼요. 법적인 효과, 이제 사실적 효과에만 그치면 안 됩니다. 법적인 효과가 외부에 이렇게 나타나야 되고, 그리고 이것은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고, 그리고 단독 행위된다. 이 단독 행위란 말은 계약이 아니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행정 주체 측에서 국민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뭔가를 하는 것이 단독 행위입니다. 이러한 요소를 공통적으로 다 갖고 있어요. 이걸 행정행위라고 부르고, 우리 행정법 시험에서는 굉장히 비중이 높은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134페이지 봅니다. 134페이지에 자, 1번 문제. 다음 중 통설 판례에 의한 행정행위의 개념, 이거예요. 바로 지금 제가 설명해 거. 가장 거리가 먼 거. 행정행위의 개념에 관한 논의는 행정쟁송의 대상의 논의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만약에요, 여기에 해당하는 어떤 행위가 있으면 대개 뭐 정확히 100% 똑같은 건 아닌데 결국은 이거는 처분을 인정해. 처분성을 인정한다는 이야기는 바로 행정쟁송의 대상이 된다는 얘기예요. 행정쟁송이라는 것은 뭐라고? 행정심판. 네, 그리고 행정소송. 소송으로서 이 권리를 다툴 수가 있게 됩니다. 2번. 공법인 등 공공단체가 행하는 모든 행위는 행정청의 행위로서의 행정소송 대상이 돼? 말이 안 되죠. 네. 가령 서울시라는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행위는 이런 행정행위 이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많은 행위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행정지도나 행정계약 같은 것도 있어요. 그거는 소송의 대상이 안 됩니다. 행정소송. 3번. 최협의 가장 좁은 의미에서 행정행위란 행정청의 행위 중에서 법집행행위로서 권력적 단독행위를 말한다. 네, 맞죠? 요건 정답이 2번이었어요. 가장 거리가 많은 거 2번 틀렸고 3번은 맞습니다. 4번. 군의관은 의사입니다. 의사가 신체 등위 판정. 자, 군대에 가려고 하는 그 젊은 남자들 있죠? 신체 등위 판정. A급, B급, C급으로 한단 말이야. 이것은 행정청이 아니죠. 군의관은 그저 뭐예요? 병무청장의 위임을 받아가지고 처리하는 사람이지 행정청이 아닙니다. 그럼 행정행위가 아니죠. 요 지문을 보고 나니까 하나 빠졌네. 여기에 요소 중에 하나가요. 행정청이 하는 행위여야 됩니다. 행정청. 그러니까 군의관 행정청이 아니야. 5번. 당연퇴직 인사발령은 비록 행정청에 의하여 행한 짓대로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행위가 아닙니다. 맞습니다. 당연퇴직 인사발령이 날 수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여러분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자격 요건이 엄격하지요. 그러니까 공무원 결격 사유가 있단 말이야. 근데 어떤 사람이 결격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사권자가 미처 이걸 발견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시험 점수만 보고 합격 통지를 한 거야. 합격 처분을 했어. 근데 세월이 흘러서 한 10년쯤 후에 이게 발각이 됩니다. 결격 사유가.
그럼 이 사람은 퇴직됩니다. 당연 퇴직됩니다.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도 그냥 당연 퇴직됩니다. 따라서 이 당연 퇴직 발령에 의해서 새삼스럽게 무슨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게 아니야. 그렇죠? 당연 퇴직 발령이라는 것은 이 사람이 결격 사유가 있다는 사실을 그저 확인해 줄 뿐입니다. 새로운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해가지고 처분이 아닙니다. 오, 됐네요. 그 다음에 3번. 다음과 같은 규율 내용의 법적 성격은? 3번을 풀기 위해서는 근데 이걸 아시죠? 요게 보면 이제 네 가지 경우가 나오는데 일반적이고 구체 개별적이고 이렇게 이래요. 개별적인 걸 여기다 써야 되겠네요. 개별적이고 일반적이고 그리고 구체적이고 추상적인 경우. 이것은 그 대상이 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야. 불특정 다수인에게 적용되면 일반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특정인에게만 적용한다.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에만 적용하고 이거는 뭐야? 불특정 다수인에게 적용하면 일반적이에요. 이것은 구체적인 거라는 것은 일회적 사건이고 이것은 이제 그 계속적인 어떤 사건이에요. 그래서 행정행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거야. 네. 예를 들면 갑에 대해서 갑은 지금 이번에 징병한다. 여기서 논산훈련소로 몇 월 며칠까지 나와라 그러면 이 갑이라는 특정인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고 이거는 일회적이죠. 이 사람한테. 이번에 이제 한 번 너한테 내리는 것이 뭐 모든 사람한테 다 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기 행정행위예요. 요 정반대쪽에 있는 거 있죠. 대각선 방향에 있는 게 이건 규범입니다. 규범. 각종 법률들은 다 이거야. 이 법률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죠. 그리고 법이라는 것은 항상 계속적으로 항상 지켜져야 되는 것이죠. 규범이에요. 여기에 있는 것이 이쪽에 있는 것이 일반 처분입니다. 일반 처분. 예를 들면 뭐 통행금지. 자, 어느 도로를 통행금지 처분을 해버리면 이거는 모든 사람은 여기를 통행할 수 없어. 모든 사람. 그리고 요 도로 있죠. 요 도로 이례적으로 그 특정한 도로에 대해서만 지금 금지시키는 거지 대한민국의 모든 도로를 금지시키는 게 아니죠. 이런 경우를 일반 처분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당신 집 앞에 눈이 내리면 항상 눈을 제거하시오. 제거 명령을 딱 내려요. 갑이라는 사람 집 앞에 눈이 내리면 항상 제거하시오. 그럼 이 갑이라는 사람에게만 내린 거니까 여기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항상 계속적으로 눈 내리기만 하면 제거하라. 그러니까 여기 해당하죠. 이렇게 네 가지 경우로 나눠질 수가 있는데 3번과 같은 경우는 어디에 속하느냐 이거야. 서울에서 개최된 해관보 정상회담 당시 정부는 회담 기간 중 행사장 주변 지역에서의 모든 5개 집회를 금지했습니다. 자, 그러면 개별적이냐 일반적이냐 할 때 일반적이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여기서 시위를 못하니까. 모든 사람. 일반적이에요. 그 다음에 행사장 주변 지역에 대해서만 지금 적용한 거지 대한민국 땅 모든 걸 적용한 게 아니니까. 조금 요 사례는 바로 구체적이고 일반적인 경우를 얘기합니다. 그죠? 회의장 주변 구체적으로 했어.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은 시위를 못해. 여기에 해당하죠. 바로 이런 게 일반 처분입니다. 일반적, 구체적 규율에 해당한다 이거야. 자, 136페이지의 5번 문제를 봅니다. 다음 중 행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행위는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작용이라는 점에서 행정청에 의한 법의 제정작용은 행정행위가 아니죠. 네, 법의 제정은 어디라고? 이거죠. 규범이니까 이거는 행정행위가 아닙니다. 2번. 다른 행정청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행정행위에서 다른 행정청의 동의가 행정행위의 성립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그 자체는 행정행위가 아닙니다. 바로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소방동의 같은 거예요. 소방동의. 구청장은 원래 A라는 사람에 대해서 건축 허가를 내줘야 돼요. 자, 건축 허가권자죠. 건축을 내주는데 건축 허가 내주기 위해서는 소방서장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요거죠. 예. 그래서 요 동의는 처분이 아닙니다. 예. 얘네들은 행정기관이야. 행정기관 내부의 그런 내부적인 행위에 불과하지. 그래서요, 만약에 부동의가 나왔다 하더라도 소방서장이 이 사람은 건축 허가를 해주면 안 됩니다. 라고 부동의했다 하더라도 A는 이런 그 부동의를 받고 구청장이 결국은 허가 거부하겠죠. 허가 거부.
그러면 A가 무엇을 상대로 소송 제기냐 하면 이걸 상대로 한다 이거야 이거.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왜냐하면 이건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저게 중요하다 할지라도 동의가 중요한 요소일지라도 그 자체는 행정행위가 아닙니다. 자, 5번에 3번. 행정행위는 법적인 규율행위나 사실행위라도 수인 의미를 갖는 경우에는 그러한 한도에서 행정행위로 볼 수 있어요. 여기 쉼표를 붙여야 되네요. 지금 보니까 법적인 규율행위나 하고 쉼표를 써놓으세요. 쉼표. 원래는 행정행위는 법률행위예요. 법률. 그런데요. 혹시 사실행위일지라도 상대방에게 수인 의무를 부여하게 되면, 즉 상대방이 의무를 지게 되면 그때는 행정행위가 됩니다. 자, 5번에 4번. 행정행위는 행정청이 우월한 지위에서 행하는 것이지요. 네. 상대방의 동의나 신청 등의 협력이 필요한 경우에도 역시 행정행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공무원 임명. 공무원을 임명한다는 건 행정행위예요. 그러니까 우월적인 지위에서 임명하는 거잖아. 그렇지만 어떤 사람을 공무원으로 임명하려면 그 사람이 신청하거나 동의를 해야 되죠. 역시 이렇다 하더라도 여전히 공무원 임명행위는 행정행위입니다. 5번. 행정청에 의하여 의도된 이상 자동기기에 의하여 사람이 개입하지 않고도 자동적으로 발급되거나 결정되는 행위도 행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국가가 운영하는 주차장에서 주차 요금을 고지한다. 이거 기계로 찍혀서 나오죠. 그거는 돈을 내라. 행정 명령을 내린 거예요. 이걸 자동화작용이라고 합니다. 자, 오른쪽 페이지에 7번 문제.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나왔습니다. 아주 중요한 주제죠. 기속행위라고 하는 것은 법률이 정한 요건을 갖추게 되면 법적인 효과가 반드시 나타나는 게 기속행위야. 근데 재량행위는 요건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공익적 측면, 사익적 측면을 고려해서 법적인 효과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도 허용이 됩니다. 이게 재량행위입니다. 자, 1번 보시면 재량행위를 할지라도 재량행위가 뭐가 생각나요? 공유수면, 매립면허 이런 거. 갯벌을 매립한다는 거는 함부로 내주면 안 되지. 재량행위입니다. 근데 재량행위를 할지라도 완전히 법에서 자유로운 행위는 아닙니다. 행정의 법률 적합성의 원리상 행정법령상 인정되는 의무에 합당한 재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번. 종전에는 무엇이 법 또는 공익인가를 기준으로 기속재량과 자유재량을 구분하였습니다. 판례는 양자가 모두 사법심사의 태생이 된다고 봅니다. 아무튼 재량행위일지라도요.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게 되면 법원에서 심사를 합니다. 3번은 자 이렇게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하면 남용할 때 법원에서 취소할 수 있다. 즉 사법적 통제 대상이 된다. 이 말은 행정소송법에 규정되어 있어요.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이 있을 때 법원이 이를 취소할 수 있다고 소송법에 규정되어 있어요. 4번. 이해관계인에 대한 행정처분의 이유 제시는 행정절차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까 나왔죠? 우리 절차법에 보면 처분을 할 때 이해관계인에게 이유 제시를 해야 되느냐 마냐 이게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이 재량통제 대상이 아니라 재량통제예요. 이것도. 왜 도대체 절차법에 이러한 이유 제시 규정을 뒀습니까? 공무원들이 재량권을 행사할 때 자의적으로 행사하지 못하도록 국민들에게 알리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이건 재량 통제와도 관련이 됩니다. 아니다가 아니에요. 9번 문제를 보죠.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옳지 않은 것. 자, 산림형질 변경 허가 시. 이거 지난주에 한 것 같은데. 법령상의 금지 또는 제한 지역에 해당하지 않더라도요. 국토 및 자연의 유지와 상수원 수질과 같은 환경의 보존 등을 위한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으면 허가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렇게 했죠. 산림형질 변경 허가 또는 산림훼손 허가는 원래 허가라고 할 때는 기속행위야. 허가는 요건을 갖추면 허가 내줘야 돼요. 그런데 산림형질 변경 허가나 산림훼손은 자연보호와 관련되죠. 자연적인 자연보호라는 공익과 관련되니까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또. 2번. 재량행위의 경우 법원은 독자의 결론을 도출함이 없이에 미줄치고 없이 당의 행위에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심사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자, 이것과 비교해서요. 기속행위인 경우에는 법원은 독자의 결론을 먼저 도출합니다. 결론. 자, 그러면 이걸 허가를 내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결론이야. 그러면 법원은 판사가 볼 때 이거는 허가 사항인데 요건을 갖췄으니까 이거는 허가 내줘야 되는 거야. 이렇게 독자적인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건 기속행위인 경우예요.
그래서 그런 결론 내려놓고, 그러니까 결론이 만약에 허가가 결론인데 실제 사건에서 허가를 안 내줬어. 그럼 이거는 위법한 처분이다 이렇게 결론 내리는 거죠. 근데 재량행위인 경우는 법원에서 판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결론을 내리는 게 아니야. 행정청이 재량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일탈하거나 남용을 했는지 여부만을 심사해 주는 것이 법원입니다. 그 차이점이에요. 3번, 법률에서 정한 귀화 요건을 갖췄다. 네, 국적법에 따라서 이제 귀화라는 것은 법무부 장관이 귀화 허가해 주거든요. 이건 재량행위입니다. 재량행위. 최근에도 3월 달인가 금년 서울 세계적인 마라톤 대회가 하나 있죠. 우리나라 서울 국제 동아 마라톤 대회에 여기에 지금 아프리카 출신 모 선수가요. 몇 년째 현재 계속 우승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근데 이 선수가 한국 국적을 취득하겠다고 귀화 허가 신청을 오래전부터 해왔는데 만약에 금년 마침 브라질 올림픽이 열리잖아요. 여기서 귀화 허가를 받는 순간 얘는 우리나라 태극마크를 달고 올림픽에 나갈 수 있어. 근데 결국은 끝내 좌절됐습니다. 그죠? 불쌍하지? 그 좀 귀화 허가 내주지. 근데 어쨌거나 법무부 장관의 재량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법무부 장관은 여러 가지 걸 고려해서 이 사람한테 귀화 허가 내주지 않은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재량행위예요. 9번에 4번.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처분이라도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그 남용이 있는 때에는 법원이 이를 취소할 때. 이거는 이제 행정소송법에 있는 규정입니다. 자, 11번 문제. 재량행위 틀린 것은 판례 입장에 따르면 재량행위에 한하여 부관을 붙일 수 있다. 이거 맞네요. 우리 전통적인 판례는 기속행위에는 절대 재량행위에 붙일 수 없다고 봅니다. 기속행위. 왜 그럴까요? 기속행위라는 것은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반드시 효과가 나타나는 게 기속행위야. 그러면 행정청이 허가를 내줄 때 요건을 갖춰서 민원인이 민원을 들어오면 허가 내줘야지. 거기다가 조건이나 기한 같은 걸 부관을 붙일 수 없다고 봤어요. 물론 학설은 학자들은 인정합니다. 또 학자들은요 재량행위일지라도 성질상 기속행위일지라도 성질상 부관을 붙일 수 있는 거 아니냐. 또는 기속행위일지라도 법률에 부관을 붙일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면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자, 11번에 2번. 법률 요건에 불확정 개념이 사용된 경우에 행정청에 제한적으로 판단 여지가 인정된다는 판단 여지설은 우리 판례에서 인정되고 있다. 일단 우리 판례는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단 그렇게 고쳐야 돼요. 그래서 2번이 일단 틀렸어. 우리 판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지금 판단 여지설이 뭔지 알고 있어야죠. 자, 여러분 법규범을 보면 그 의미가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의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됩니다. 이게 불확정 개념이에요. 어쩔 수가 없죠. 법률이라는 걸 상세히 규정할 수가 없으니까 불확정 개념이 많을 수밖에 없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확정 개념에 여기 있네요. 그죠? 아까 제가 뭐라 했어요? 법령을 해석하는 것은 법원의 소관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불확정 개념이 갖고 있는 뜻을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건 법원의 소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단 여지설은요. 그러한 내용이 굉장히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영역이라고 한다면 판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청에게 해석 권한이 있다라고 보는 이론이에요. 이게 판단 여지설입니다. 그렇죠? 이 법원의 판사들은 법률 공부에 관해서는 천재지만 이런 행정 실무에 대해서는 모르는 분들이야. 그러니까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부분은 그냥 행정청에게 맡게 된다는 이론이 있습니다. 일찍이 독일에서 건너온 이론이에요. 독일. 판단 여지설인데 아직 학자들은 많이 인정하는데 우리 대법원 판례가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게 알아두세요. 11번에 3번. 강학상, 그러니까 학문적 의미에서 예외적 승인은 재량행위의 성격을 갖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배우는데요. 원래 허가가 보통인데요. 허가는 기속행위야. 그런데 같은 허가지만 예외적 승인이 있어요. 이 예외적 승인은 넓은 의미의 허가입니다. 허가. 그런데 예를 들면 그린벨트 내에서의 건축 허가, 학교 위생정화구역 내에서의 유흥 음식점 허가. 자, 이런 것들은 허가는 허가인데 재량적 성질을 갖고 있는 허가야. 그래서 학자들이 이걸 예외적 승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같은 건축 허가라도 주거 지역에서는
기속행위인데요. 그린벨트 내에서 건축허가는 여러 가지 자연적, 경관적 요건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재량행위성을 갖게 됩니다. 4번 강학상 허가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기속행위의 성격을 갖는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다. 맞아요. 그러니까 보통 허가는 전통적으로 기속행위로 봐왔어요. 5번 부당한 재량행위는 취소 등의 대상이 되지 않느냐? 아 맞네요. 그렇죠. 재량행위가 부당한 정도에 그치면 이거는 위법하지 않기 때문에 취소소송 대상 안 됩니다. 근데 재량행위가 일탈하거나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할 때는 위법한 행위가 돼가지고 취소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13번 문제는 판례가 재량행위로 판단한 경우는 이렇게 물어봤어. 자, 이런 문제는 그냥 뭐 자꾸 봐가지고 머리에 익히죠. 음식점 영업허가는 기속행위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지금 만약에 요 동네, 지금 학원이 있는 요 동네에 음식점이 굉장히 많지. 근데 어떤 사람이 이 사람도 음식점을 하고 싶어가지고 구청에다가 영업허가 신청했으면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무조건 영업허가를 내줘야 됩니다. 만약에 구청장이요. 야, 안 그래도 이 동네는 음식점이 너무 넘쳐나는데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허가를 거부하거나 할 수 없습니다. 그치? 네, 기속행위입니다. 위생 접객업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목욕탕, 이용실, 미용실 이런 걸 말하는데 이것도 허가, 요건을 갖추면 허가 내줘야 돼. 건축허가 마찬가지예요. 건축법상. 그 다음에 학교법인 이사회 승인도, 학교법상 이사회 승인도 역시, 네. 그러니까 법률이 정한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은 이사회를 이렇게 할게요. 이사회 소집 승인. 자, 정확히 써야 되겠습니다. 이사회 소집 승인. 자, 어떤 학교법인이 이번 달 뭐 5월 30일에 이사회를 열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승인해 주세요. 이러면은 승인 내주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승인 내주지. 뭐 그런 거 회의를 하겠다는데 그런 거까지 막 씁니까? 이건 기속행위죠. 그다음 5번. 근데 사법시험 문제 출제행위는 바로 대표적인 재량행위입니다. 실제로 판례도 있어요. 네. 제가 옛날에 사법시험 한참 공부할 때 나왔던 판례네. 이때 보면은 사법시험 문제를 객관식으로 할지 주관식으로 할지, 그 다음에 오지선다로 할지 사지선다로 할지, 그리고 어떤 경우 이 사건 이거네요. 지금 이게 박스 이렇게 놓고 기역, 니은, 디귿, 리은 이런 문제 많이 나오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풀어본 문제도 이런 게 있었잖아. 맞는 것은 몇 개인가? 맞는 건 몇 개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내도 된다 이거야. 이런 형식은 괜찮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형식은 약간 문제점이 있어. 왜냐하면 OX 이렇게 되면 맞는 게 두 개인데 설사 이걸 OX 판단을 잘못했어도 혹시 우연히 두 개라고 맞출 가능성도 있죠. 그지? 그러니까 OX를 잘못 판단했어도 개수만 두 개면 정답이 되는 경우가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것이 잘못됐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판례는. 왜냐하면 사법시험 문제를, 국가고시 문제를 어떤 식으로 출제하는지는 재량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15번 보겠습니다. 옳은 것은 행정법령의 법률 요건에 불확정 개념이 포함되어 있으면 원칙적으로 판단 여지가 인정됩니까? 아니죠. 이렇게 단순히 말하면 안 되고 불확정 개념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이것이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행정청의 판단 여지가 인정된다. 이런 식으로 부차적인 설명을 해야지. 불확정 개념은 무조건 행정청이 판단합니까? 안 돼요. 불확정 개념도 원칙적으로는 법원이 판단하는 겁니다. 2번. 자, 판례에 따르면 재량행위에만 부관을 붙일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예. 그건 판례고 지금 이 문제를 잘 읽어보면 판례를 물어보는 문제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기속행위는 어떤 경우에는 부관이 허용되지 않는데 이거는 틀린 거로 해야 됩니다. 일단. 왜냐면요. 기속행위인 경우에도 우리 식품위생법 같은 경우에는 식품위생업 허가를 내줄 때 비록 기속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부관을 붙일 수 있도록 해놨단 말이야. 3번. 재량은 반드시 행사하는 의무이죠. 이를 행사하면 안 됩니다. 이른바 재량권 불행사인데 재량권 불행상도 위법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거죠. 재량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담당 공무원이 이걸 기속행위로 잘못 착각을 해서 전혀 어떤 이익들을 고려하지 않으면 이건 위법한 행위가 되어버립니다. 4번에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도 허용됩니다. 틀렸죠? 그래서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했을 때는 허용됩니다. 5번 재량이 역으로 수축되면 의무가 돼서 행정개입청권이 성립한다고.
이는 자신의 이익과 관련 없이도 행사할 수 있다? 틀렸어요. 앞부분은 맞아. 재량권이 0으로 수주되면 아까 배웠죠. 무하자 재량행사 청구권이 행정기획 청구로 바뀐다고. 그런데 이때는 자신의 이익과 관련이 되는 경우에 행정기획을 청구하는 거죠. 자, 17번 문제입니다. 판례에 의할 때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보지 않는 것. 1번. 공정한 업무 처리에 대한 사의로 두고 간 30만 원이 든 봉투를 소지함으로써 피동적으로 금품을 수사했다가 돌려준 20년 근속의 경찰 공무원에 대한 해임 처분. 자, 이건 재량권을 너무 남용했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보니까 뇌물을 받으려고 받은 게 아니라 누군가 툭 던져놓고 갔다는 거야. 그래서 피동적으로 받은 거야. 어쩔 수 없이. 근데 나중이라도 돌려줬다고 나오죠. 아, 이 정도 했는데 해임이라는 건 너무 심하지. 해임. 공직에서 추방시킨 것 중에 하나죠. 해임. 너무 지나치다. 재량권을 남용했다. 이렇게 봅니다. 비례 원칙에 위반됐다고 봤죠. 2번. 학교 법인의 교비 회계 자금을 법인 회계로 부당 전출한 행위. 이 돈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이게 회계 부정 사건인데 회계 부정 처리는 회계 부정 행위라면 이건 거의 횡령 행위가 되죠. 횡령이나 배임 행위가 되니까 이건 중대한 법 위반이므로 임원 취임 승인을 했어요. 위험 침해 승인을 취소해 버렸습니다. 즉 해임했다 이거예요. 해임. 자, 이거는 합당한 처분이었다는 판례가 있었어요. 3번. 주유소의 관리인이 부정 휘발유를 구입 판매한 것을 이유로 한 위험물 취급서 설치 허가 취소 처분. 네. 사장도 아니고 이제 관리인이 했다는 건데 한 번 그 부정 휘발유, 세녹스 같은 거를 이제 한 통 정도 잘못 구입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주유소 허가를 아예 취소한 건 너무 지나치다라는 판례가 있었습니다. 그냥 뭐 영업정지 한 뭐 몇 주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아예 주유소 설립 허가를 취소해요. 이건 비례원칙 위반이라고 봤다고요. 4번 사례도 자, 어느 대학교에서요. 해외 근무자들의 자녀를 대상으로 한 특별 전형이 있었는데 외교관이나 공무원의 자녀에게만 가산점, 여기서 한 20% 가산점을 줘버렸어. 이렇게 하면 말이 됩니까? 이건 터무니없죠. 아무리 가산점 주더라도 2%도 아니고 20% 줘버렸어. 그래서 실제 취직 점수에 의하면 합격할 수 있었는데 불합격 처분이 났다. 그럼 이 불합격 처분 자체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죠. 위법합니다. 자, 19번 옳지 않은 것. 지방의회에서 의장 불심 결의. 지방의회 의장이 있는데요. 의장이 뭘 잘못했어. 그럼 지방의회 의원들 재적 과반수가 투표를 합니다. 저 사람 물러나라. 의장 자격이 없다. 물러나시오. 그래서 불신의 의결을 하는 순간 이 사람은 이제 나가야 돼요. 근데 이 의장이 너무 억울하다 하면 법원에다가 행정법원에다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행정소송을 제기한다는 얘기는 이 불신임 의결의 행정행위, 즉 처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지문이 의미가 있는 것이 여러분 국회의장 있죠. 국회의장이나 뭐 국회의원들이 국회 내부에서 무슨 제재를 받거나 징계를 받을 때 이 사람들은 아무리 억울해도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해놨습니다. 우리 헌법 64조가 특별히 그렇게 규정해놨어. 그냥 국회의 자율성을 충분히 보장해주기 위한 규정이에요. 그런데 지방의회에서는 그런 규정이 없어. 따라서 이거는 처분으로 보아서 행정행위입니다. 2번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건축허가는 뭐라고요? 재량행위라고. 틀렸죠 바로. 3번 정보공개 문서가 갑자기 나왔는데 이거는 이제 원본뿐만 아니라 사본도 정보공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청소년 성매수자 신상공개제도 있지? 이게 결론적으로 헌법재판소는 이걸 합헌으로 봤어요. 이중처벌금지 아니냐, 뭐 과잉금지 원칙 위반 아니냐, 평등원칙 위반 아니냐. 다른 어떤 범죄들도 많은데 왜 청소년 상대 성매수자만 명단을 공개하냐,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헌법소원까지 갔었어요. 헌법재판소까지. 그렇지만 합헌입니다. 지금 재량행위 뭐 계속 되는데요. 역시 재량행위도 중요합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하죠. 여기 21번부터는.